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어가는지,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쭉 떠들 우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칼 세이건이 어떤 식으로 구분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에서 우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 유니버스, 그리고 코스모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다 똑같이 우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동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실제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페이스와 유니버스와 코스모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간이 직접 발을 디디거나 탐사 로봇을 보내서 직접 건드려보고 방문할 수 있는 물리적 방문이 가능한 우주만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 탐사선이 지금은 명왕성 넘어 태양계 끝자락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태양계 정도까지가 인류의 스페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코스모스는 한창 태양계 탐사가 활발하게 벌어지던 그 당시 인류의 스페이스가 넓어지던 시기에 쓰였던 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 외계인들하고 전쟁하는 영화 제목들 있죠. 다 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인간이 외계인들하고 치고받고 전쟁을 하려면 인간도 갈 수 있는 무대가 전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주 전쟁의 무대는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니버스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 가스 구름, 은하, 행성, 그리고 그 물리적인 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물리 법칙들, 중력의 법칙, 전기력의 법칙, 이런 수학적인 모든 개념들을 다 유니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스페이스는 실제 탐사 로봇을 만드는 우주 공학자, 엔지니어들의 무대라고 볼 수 있고요. 유니버스는 저와 같이 우주를 관측하고 수학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자, 사이언티스트에게 더 가까운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코스모스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사실 과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개념인데, 물리적인 우주, 유니버스를 넘어서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를 모두 모아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마음, 생각, 이념, 이런 것들까지를 모두 다 아울러서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다고 했을 때 우주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적절한 대체어를 찾자면 삼라만상, 이 정도로는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칼 세이건은 스페이스를 탐구하고 그리고 유니버스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바로 코스모스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제목도 이 셋 중에서 코스모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칼 세이건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죠. 우리 인류의 스페이스가 가장 혁신적으로 넓어졌던 순간을 잠깐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1970년대에 굉장히 절묘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들은 우주 공간에서 속도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바깥으로 쭉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태양계 행성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근데 딱 1970년대 이때 어떤 기회가 찾아오냐면,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이 목성 궤도를 통과할 즈음에 목성이 쓱 와서 탐사선 쪽으로 와주는 거예요. 또 목성 궤도를 지나서 토성 궤도를 통과할 즈음에 또 그 사이에 토성이 쓱 와서 토성 곁을 또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연료를 크게 쓰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러한 그 절묘한 기회는 거의 180년에 한 번 찾아온 아주 놀라운 찬스였기 때문에 당시 천문학자들은 부랴부랴 탐사 로봇들을 만들어서 태양계 외곽으로 떠나보내게 되죠. 그렇게 날아갔던 태양계 외곽 탐사선들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 지금 열심히 떠나고 있는 보이저 1호가 있습니다. 이 보이저 1호를 만들던 당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비롯한 여러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보이저호는 태양계를 넘어서 저 머나먼 우주 어둠 속을 떠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아주 먼 미래 10만 년, 100만 년이 흐르고 나서 우주를 떠돌고 있던 다 녹슨 보이저가 또 다른 외계인들에게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먼 옛날 이 투박한 탐사 로봇을 만든 인류란 종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남겨준다면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탐사선 외벽에 노란 동그란 물체를 붙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뭐 USB나 외장 하드를 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레코드판을 저장 장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판 안에 지구의 다양한 사진 데이터들, 또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과 여러 음악 소리들 이런 것들을 쭉 담아서 얼굴을 알 수 없는 그 이름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보내는 익명의 편지를 띄우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 골드 레코드 안에 녹음된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를 포함해서 한 200여 개 가까운 나라의 인사말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에게 반갑다, 환영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지구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모습에서 출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태아의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현대 도시를 갖추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의 풍경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놀 줄 아는 풍류를 즐기는 종족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상징하는 다양한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란 종족은 덩치가 작은 인간을 한 건물에 가둬놓고 덩치 큰 인간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이라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진도 여기 담아서 보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제일 그 보이저에 담겨있는 사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을 꼽아본다고 하면 이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세계지도 그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세계지도 그림이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수억 년 전에는 우리 지구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움직이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제 지금의 지도가 된 건데 왜 저 지도를 저기다가 넣어준 거냐면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혹시 수억 년 전에 이미 지구를 발견했던 외계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외계인들의 후손들은 지금의 지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던 지구가 기록된 역사책으로 아마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 외계인들에게 너네 책에 기록된 그 모습의 행성과 그 사이에 변한 지금의 지구는 동일한 행성이다 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또 저런 세심한 배려를 이제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아주 먼 미래에 언젠가 또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존재를 발각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꿈을 품은 채 이 보이저는 10년 넘게 계속 우주 바깥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경에 되었을 때 드디어 보이저는 해왕성 궤도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성간 우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천문학자 칼 세건은 다른 천문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주 이상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더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보이저하고 교신도 주고받기 어려워질 텐데 마지막으로 카메라 장비 전원을 끄기 전에 마지막 특별한 인증샷을 하나 찍어보자. 그래서 그동안 등지고 있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태양계 행성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우리 태양계의 셀카를 찍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사실 공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되게 위험한 도전입니다. 태양 자체가 워낙에 밝은 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태양계 안쪽을 촬영하게 되면 이 보이저의 카메라 장비가 망가질 수도 있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굉장한 로맨티스트였기 때문에 이 먼 거리에서 태양계의 셀카를 찍는다는 것이 단순히 과학적인 결과를 넘어서 우리 인류에게 굉장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통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딱 이쪽 방향으로 떠나가고 있을 때 이 앵글로 우리 태양계의 가족 사진을 쭉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워낙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장의 사진으로는 담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 장의 조각 사진을 쭉 이어붙이는 파노라마 형태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밝게 빛나는 태양을 찍진 않았지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목성, 지구,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식으로 우리 태양계 멤버들의 사진을 쭉 찍게 되고요. 이렇게 앵글을 쭉 담던 중에 바로 이 특별한 사진도 하나 찍게 되는 거죠. 아마 천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바로 우리 지구의 사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지금 1픽셀 정도의 작은 크기로 하얀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요. 바로 저 작은 점이 약 6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보이저 탐사선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지구의 참 하찮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촬영된 날짜가 1990년 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90년 2월 14일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지금 한 30년 전의 모습이 여기 안에 지금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990년 2월 14일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 이 지구의 원거리 셀카를 보면서 우주의 거대함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 세대를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또 뭐라고 구분하냐면 마치 MZ세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이저 이후 세대라고 해서 포스트 보이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또 많은 우리 어린 학생분들은 포스트 보이저 세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비좁은 태양계를 넘어서 저 우주 끝자락의 은하계와 별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천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짧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천문학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거대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은 다른 종류의 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생물학도 과학이고 물리학도 과학이고 화학도 과학이지만 이런 과학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문학은 약간 점성술과 연관된 역사도 갖고 있기도 하죠.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약간 천문학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해무익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딱히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당장에 실익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그 궁금증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정말 순수한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천문학이 다른 종류의 과학과 본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과학이지만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천문학자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제약 조건이기도 해요.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당장 우주에 가서 별 잡아다가 별 긁어보고 잘라보고 맛도 보고 진짜 별짓 다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별들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 거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이런 좁은 방에 가둬놓고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별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구에 앉아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에서 별을 구경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관측한다라고 조금 있어 보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지금 21세기가 되도록 천문학이 하고 있는 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변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맨눈으로 별을 봤느냐, 우주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있느냐, 관측 도구만 발전되었을 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수천 년간 하고 있는 건 오랜 시간 우주를 관측하고 거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또 그 중에 뭐가 맞고 틀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 추가 관측을 하고 결국에 천문학은 과학이지만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과학이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관측으로 출발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측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할 때 얼마나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잠깐 한 가지 좀 짧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올 여름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유리병을 하나 주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리병 안에 웬 편지가 들어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에서 유리병을 주워서 편지를 읽고 있어요. 제가 그때 옆으로 쓱 와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당신이 읽고 계신 그 편지가 작성된 시점은 병을 주운 오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병 속의 편지가 정확하게 쓰였던 시점은 오늘보단 언제일까요? 이전, 과거겠죠. 왜냐하면 바닷물이 흘러오는 속도는 무한정하게 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 무인도에서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흘러오려면 어느 정도 딜레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과거에 쓰인 편지만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우주의 별을 볼 때 하게 됩니다. 사실 별을 본다라고 할 때 여기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별이 아니에요. 사실은 별이 보낸 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제일 빠르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정도로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무한하진 않아요. 어쨌든 빛 역시 유한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그 빠른 빛조차 우주가 보기엔 느린 존재가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100억 년이 걸리고 몇백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별 빛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훨씬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진 별을 지금의 지구에서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얼핏 생각했을 땐 망원경 안에 보이는 별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일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의 모습은 작년에 별 표면을 떠나서 지난 1년간 우주를 가로질러서 이제서야 나의 눈동자에 닿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1년 전의 별의 잔상을 망원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재밌고 놀라운 경험인지를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익숙한 별자리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별자리가 혹시 보이시나요? 북두칠성 여기 보이죠? 이 북두칠성의 각각의 별들이 우리 지구에서 대략 몇 광년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별까지의 거리 몇 광년인지를 감안했을 때 내가 만약 오늘 밤에 북두칠성을 보고 있다면 대략 언제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자 맨 끝에 손잡이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구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포함된 지구의 빛이 지금 지구를 떠나면 오늘부터 100일년을 날아가야 저들에게 보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저 외계인이 보고 있을 우리 지구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일년 전 한창 이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던 그 흑역사 지구의 모습을 한창 라이브로 보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먼 거리의 우주를 보면 볼수록 더 과거에 출발한 아주 먼 과거의 잔상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천문학에선 이런 망원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타임머신이라고 부르고요. 이처럼 더 먼 거리를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관측적인 효과를 시간을 거슬러가는 효과, 룩백타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냥 망상으로만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측된 근거들을 놓고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 거리에 떨어진 과거 우주를 보면 물론 거리가 머니까 해상도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흐릿하게나마 빅뱅 직후의 우주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까운 우주를 보게 되면 훨씬 선명한 모습으로 우주가 최근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왔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흐릿했던 과거의 스냅샷부터 선명한 최근의 스냅샷까지 실제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필름 보듯이 보면서 실제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룩백타임 효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과연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거대한 세계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잠깐 스케일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동자 속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눈동자로 들어가면 혈관이 있을 거고요. 또 혈관을 따라 흘러가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세포들이 있겠죠. 하지만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안에 파고 들어가면 각각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들이 있을 거고 또 각각의 DNA는 화학 분자들이 결합된 커다란 반죽 덩어리죠. 또 더 파고 들어가면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 또 원자 중심에 살고 있는 원자핵과 그 주변의 전자 또 원자핵을 또 쭉 줌인을 하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또 그것을 구성하는 쿼크까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가장 작은 미시세계의 이런 구성 물질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보이지만 지금 모두 다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작은 입자가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아까까진 몸 속으로 줌인을 해서 그 안에 얼마나 작은 세계가 있는지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지구 밖으로 떠나서 또 얼마나 거대한 우주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지름은 한 12,000km쯤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달까지 해도 사실 꽤 멀어요.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38만 km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와 달 사이에 우리 지구를 30개는 넣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지구와 달을 모두 벗어나고 나면 이제서야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소행성 벨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궤도를 만날 수가 있고요. 아까 또 소개해드렸던 보이저를 비롯한 태양계 경계를 막 벗어나고 있는 탐사선까지 추억해 볼 수 있겠죠. 아직 태양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 붙잡힌 얼음 부스러기, 소행성과 해성들을 모두 벗어나고 나면 이제서야 3, 4광년 이상 먼 거리에 떨어진 이웃별들을 하나, 둘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더 벗어나게 되면 이제 태양을 비롯한 별들 수천억 개가 납작한 빈대떡 모양으로 뭉쳐있는 우리 은하계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은하계를 또 벗어나게 되면 이웃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해서 수조개가 넘는 아주 많은 은하들이 우리 우주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를 생각하면 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우주의 놀라운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물리학자 셸든 글래시오의 말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원자에 비해서는 너무 크지만 별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과적인 농담을 했던 건데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안타깝게도 원자를 짚자니 내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요. 별을 품에 안자니 내 팔은 또 너무 짧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란 놈들은 원자들의 미시세계를 연구하기에도 최악이고 별의 거시세계를 연구하기에도 최악인 자연과학을 하면 안 되는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애매모호한 원자핵과 별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딱 애매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별도 연구했다가 또 어떨 때는 원자도 연구했다가 스케일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한편으론 작은 입자가 우주의 별들만큼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소우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동시에 또 이 거대한 우주를 채우고 있는 하나하나의 덩치 큰 원자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마지막 질문에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진짜 기원에 대한 질문이죠. 우주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지금 내가 하필이면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우주에 살고 있게 되었을까? 대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서 출발한 걸까? 내 진짜 고향, 내 진짜 기원은 대체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저는 딱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모두가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난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어봤던 경험이 있죠. 그것이 조금 고차원적으로 올라갔을 때 과학 또는 여러 철학에서 다양한 답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답을 찾아봐야 할 테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내 몸을 채우고 있는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칼슘도 있고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이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뿅 하고 만들어진 그 첫 번째 현장은 대체 어디였을까? 그때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면 지금 내 몸을 채우고 있는 모든 재료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쭉 흘러와서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전체 유통 과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평균적인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사람 몸속에 어떤 화학 성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의 몸 속에서 물을 뽑아낸다고 하면 대략 생수 40리터 정도의 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의 물이 우리의 각종 분비관과 혈관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우리 몸을 체온도 유지시켜주고 노폐물도 운반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물 마시려고 넣어놓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다음으로 또 어떤 중요한 성분이 있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연료, 기름에 해당하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지방을 만약에 우리가 몸속에서 뽑아서 똑같이 기름 덩어리인 양초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7, 80개 정도의 양초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 기반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은 동물의 사체나 나무, 동식물로 불로 태웠을 때 대부분 연필심처럼 까만 재가 남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은 다 탄소 기반의 화합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몸속의 탄소를 뽑아내서 그거를 잘 연필심으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900자루의 연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몸속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인은 참고로 뼈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불에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먼 옛날 고대 중국에서부터 화약을 만들 때 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냥개비 빨간 머리에 바르는 화약 성분 중에 하나가 인인데요. 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인을 다 뽑아내서 성냥개비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200개비 정도의 성냥을 또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몸속에 있는 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로 어떤 게 있냐면 철분이 있는데요. 철분은 이제 우리가 부족해지면 막 빈혈기 오고 어지럽고 하죠. 혈관 속에 철분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를 철분이 꼭 껴안고 혈관을 타고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산소 배달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분이 부족해지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제 우리가 빈혈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가 몸속에 있는 철분을 다 모아서 이걸 못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한 7cm 정도의 그리 많지 않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이 녹슨다는 건 표면에 노출된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철이 녹쓰는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피가 빨간색인 겁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 속의 철분은 항상 산소를 꼭 껴안고 있는 산화된 상태, 좀 거칠게 말하면 녹슨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외계인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피는 대부분 빨간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얼추 몸속에 좀 양이 돼서 우리가 일상적인 물건으로 재활용해 볼 만한 이제 그 성분들의 리스트를 제가 쭉 뽑아본 건데요. 한 번은 제가 심심해서 어떤 짓을 해봤냐면 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이 물건들의 가격을 합했을 때 내 몸값이 대략 얼마 정도일까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 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 몸값은 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딸랑 5만 원 들고 바꿔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이루어진 그런 화학 반죽 덩어리라는 거죠. 물론 양초 쌓아놓고 못 쌓아놓고 물 쌓아놓고 연필 쌓아놓고 그 물건 쌓아놨다고 해서 갑자기 걔가 벌떡 일어나서 안녕 이러고 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다 잘게 쪼개서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조합하는 기술은 필요하겠죠. 어쨌든 재료만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 그냥 이런 수많은 다양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화학 반죽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바로 코스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테마 중에 하나인 거죠.